어머님은 부엌에서 드세요.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저에게 던진 그 한마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도장이 마지막으로 찍힐 곳을 정하기로요.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머님은 부엌에서 드세요.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던진 그 한마디가 제 70평생을 통틀어 가장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 저는 큰아들 민호네 집에서 꽤 오랫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제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 없이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서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큰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역시 내가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짐을 싸서 큰아들 집으로 들어간 첫날 며느리 지혜도 웃으며 반겨줬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제가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물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정도는 해야 마땅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며느리는 설거지를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설거지통에 물 좀 받아 놓으세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다시 해야 하잖아요.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이 제가 한 설거지에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예민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키득키득 웃으며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와 제 손에서 과일 접시를 빼앗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그냥 방에 계세요. 친구들 불편해할까 봐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불편해한다고요? 며느리 친구들이요? 이 집에 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구들을 불편하게 한다고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 친구들이 올 때마다 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없는 사람처럼, 아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들에게 말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일 밤늦게 들어와 피곤한 얼굴로 쓰러지듯 잠들었고 아침에는 부랴부랴 출근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은 말로 대하면 그만이지 괜히 아들한테 말해서 부부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세월이 지나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언제까지 이렇게 사셔야 하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은 결국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를 물고 울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정리해버렸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나물은 어머님이 다 무치세요. 저는 제가 부칠게요. 나물 무치는 건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나물을 정성스럽게 무쳐서 내놓으니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간이 안 맞는데요? 다시 해주세요. 제가 40년 넘게 무쳐온 나물을 시집 온 지 겨우 5년 된 며느리가 간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참아야지. 그래, 내가 다시 해볼게. 며느리 앞에서는 웃었지만 부엌으로 돌아와 나물을 버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하다. 너무 분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절 전날 밤 차례상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나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먼저 들어가서 자마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친척들 오면 어머님 좀 부엌에 계시라고 해요. 작년에도 거실에 계시면서 친척들이 불편해했잖아요. 그 말에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벌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인가 보다. 내일 명절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참는 걸 멈춰도 되는 거 아닐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언제나 밝고 환했는데 오늘따라 그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님은 부엌에서 드세요.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던진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나물도 다시 무쳤고 전도 몇 개 거들었고 과일도 정성스럽게 깎아 담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내외, 시누이 내외, 조카들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방에서 나와 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아 끌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부엌에 계세요. 자리가 좁아서요. 자리가 좁다고요? 이 넓은 거실에 소파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리고 며느리가 그 옆에 서서 우아하게 허리를 숙입니다. 친척들이 며느리 참 잘 봤네 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상을 차린 건 누구인데? 새벽부터 나물 무치고 전 부친 건 누구인데?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상 앞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동생 댁 아주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은 부엌에서 드세요. 거기가 편하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편하다고요? 제가 언제 부엌이 편하다고 했습니까? 시동생 댁 아주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남은 나물 한 접시를 받아들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키려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우는 모습 보이면 안 돼.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버렸고 집안에는 저와 아들 민호만 남았습니다. 이제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제가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오늘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밥 먹은 거 알고 있니? 그제야 아들이 TV에서 눈을 돌려 저를 봤습니다.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지혜가 자리가 좁다고 해서. 자리가 좁아서가 아니잖니. 엄마가 거슬려서 그런 거잖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직장일도 힘들고 엄마 모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부담스럽다. 제가 부담이라는 겁니까?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작은 집으로 좀 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가라고요? 쫓아내는 겁니까? 민호야, 내가 엄마 보고 같이 살자고 했잖니. 엄마 혼자 외롭게 있지 말라고 했잖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근데 지혜가 너무 힘들어해서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3년 동안 하녀처럼 살면서 참아온 게 이해가 아니었습니까? 작은 집은 가난하잖니. 너도 알잖니. 민수는 철물점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데 거기 가서 엄마가 또 짐이 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효자잖아요. 동생네가 더 엄마를 잘 모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가 불편한 게 아니라 며느리 눈치가 보이는 거였습니다.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이렇게 쉽게 내쫓아도 되는 겁니까? 알았어. 제가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엄마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많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제 물건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작은 집으로. 제가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지금요? 내일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갈 거야. 택시 타고 가면 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 아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가에 섰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택시가 섰습니다.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빌라로 가주세요. 작은 아들 민순의 집 주소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큰아들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어.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평생 간직해온 낡은 도장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도장이 마지막으로 찍힐 곳은 어디일까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것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 작은 가방 하나에 제 3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70평생이 이 가방만큼이나 가벼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제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앞에서 제 처지를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디오 소리를 조금 줄여주셨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한 가족이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 둘 손을 잡고 웃으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저도 한때는 저랬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저 사람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큰아들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는데 아들이 손을 내밀어줬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짐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을 안내하면서 했던 말. 어머님, 이 방은 좀 작지만 어머님 혼자 쓰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작은 방.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을 저에게 준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쓸 건데 뭐.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방, 부엌에서의 식사, 친구들이 올 때마다 숨어야 하는 처지. 저는 점점 그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있지만 없어야 하는 사람. 왜 그걸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제가 그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큰아들이 엄마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바보 같으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면서까지 왜 거기 있으려 했을까요? 자존심도 없었던 걸까요?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지나 조금 낙후된 동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가 사는 동네입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빌라들, 간판 몇 개 깜빡이는 작은 가게들. 큰아들네가 사는 신축 아파트 단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큰아들한테만 투자를 했구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 보증금. 남편과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큰아들한테만 쏟아부었습니다. 민수는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큰아들만 대학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형한테만 신경 써서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큰아들이 대학만 나오면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올인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지만 엄마를 쫓아냈습니다. 제가 헌신한 그 아들이 엄마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택시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서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어머님.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요금을 계산하고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저는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복도에 놓인 화분 몇 개. 초라했습니다. 큰아들네 아파트와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여기 와도 되는 걸까? 민수네도 가난한데 내가 또 짐이 되는 거 아닐까? 계단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복도에서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작은 며느리 수진이 놀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차림, 앞치마를 두른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진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울지 마세요. 어서 올라오세요. 수진이 제 가방을 들어주고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꼭 붙잡아줘서 겨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좁은 공간, 방 2칸.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현관에 벗어놓은 남편 신발, 거실 소파에 놓인 낡은 쿠션, 부엌에서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수진이 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왔습니다. 물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민수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는 제가 있는 가족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수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민수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민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입을 열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달리 민수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엄마, 형님네서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될까? 민수와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얼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네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자기들 방을 저에게 내주고 자기들은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안 돼, 너희가 방 써라. 제가 말렸지만 두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방을 열어 짐을 꺼내다가 맨 밑에 숨겨둔 낡은 도장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제 도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도장은 이제 쓸 일이 없지만 제 도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도장으로 평생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집 살 때, 가게 계약할 때, 남편 사망 후 유산 정리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도장이 마지막으로 찍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장 몇 건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모르는, 작은아들도 모르는, 오직 제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5억 2천만 원. 남편과 4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땅 문서도 꺼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 현재 시세로 약 3억 정도 될 거라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8억이 넘었습니다. 이 돈을 큰아들 민호에게 물려주려고 했었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도 다니는 민호에게 주면 민호가 잘 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도장 케이스를 꼭 쥐었습니다. 이 도장이 찍힐 곳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겠어. 은행, 법무사, 모든 곳을 찾아다니겠어.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본 그 차가운 달빛과 달리 오늘 밤 달빛은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 맞다. 여기는 작은아들 민순의 집이구나. 몸을 일으켜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수와 수진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좁은 소파에 둘이 비좁게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왔으니까 저렇게 불편하게 자는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큰아들네 집 냉장고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했습니다. 계란 몇 개, 김치 한 통, 된장, 시든 채소 몇 개.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채소를 썰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래간만입니다. 큰아들네 집에서는 제가 음식을 해도 며느리가 간섭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이건 너무 구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제 요리를 구식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는 씻고 와.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어머님 손맛이 그리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맛이 그리웠다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그리워한다고요? 민수도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와, 된장찌개다. 엄마 된장찌개 진짜 오래간만이네. 민수가 식탁에 앉으며 신이 났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이 순간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큰아들네에서는 각자 알아서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도 안 앉고 빵 한 조각 들고 나가버리고 아들은 출근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먹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민수가 숟가락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구수하게 안 돼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비법이 어디 있니? 그냥 정성이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철물점에 나가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 하면 제가 말렸습니다. 내가 해. 엄마가 할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넌 쉬어. 큰아들네에서는 설거지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설거지마저 기쁨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다 좋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그럼 갈치 살까요? 어머님 갈치조림 해주시면 민수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갈치를 샀습니다. 비싸서 조금 망설였는데 수진이 괜찮아요 하며 흔쾌히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갈치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무도 넣고 감자도 넣고 양념을 자작하게 끓였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갈치조림이야? 민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제가 갈치조림 먹고 싶다고 했죠? 기억해 주셨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있겠니? 사실 민수가 어렸을 때 갈치조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형 민호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자주 안 해줬는데 민수는 갈치조림만 나오면 밥을 2공기씩 먹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연락 왔어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형이 계속 저한테 전화해요. 엄마 괜찮으시냐고. 신경 쓰지 마.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함께 계세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민수 부부와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큰아들네의 넓은 아파트보다 이 좁은 빌라가 더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진이 안 보였습니다. 부엌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프니? 어머님, 죄송해요. 감기 몸살이 온 것 같아요. 열도 나고. 수진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걸 왜 참고 있어? 약은 먹었니? 집에 약이 없어요. 병원은 갔어야지. 괜찮아요. 하루 쉬면 나을 거예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워 있어. 엄마가 약 사올게. 어머님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저는 외투를 걸치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감기약과 해열제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여 꿀물을 타고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끓였습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 남편이 아플 때, 아들들이 아플 때 이렇게 죽을 쑤어줬습니다. 죽이 다 되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수진 방으로 들어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먹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먹여줄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여줬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왜 우니? 저, 친정 엄마한테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확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것, 포근한 것.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아플 때 죽을 쑤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서로를 걱정하는 것. 돈이 많고 집이 넓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게 진짜 가족입니다. 수진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은행 통장과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 1. 은행 방문해서 증여 상담. 2.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 절차 확인. 3. 부동산 방문해서 땅 시세 확인.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이 돈과 땅은 민수에게 줄 겁니다. 큰아들 민호가 아니라 작은아들 민수에게, 진심을 보여준 아들에게. 도장 케이스를 열어 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 도장이 곧 찍힐 겁니다. 민수 명의로 된 증여 서류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민수가 퇴근할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습니다. 큰아들은 아직 모를 겁니다. 엄마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엄마가 얼마나 큰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알게 되는 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세 할머니의 얼굴이 비쳤지만 오늘따라 눈빛만은 젊은 사람처럼 또렷했습니다. 은행 통장과 땅 문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장 케이스도 챙겼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제 죽을 먹고 약을 먹어서인지 얼굴이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응, 볼 일이 좀 있어서. 혼자 가시게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넌 쉬어. 수진을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요. 네, 어머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을 내밀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어머님, 잔액이 상당하신데요. 전액 증여하시는 겁니까? 네, 전액이요. 증여세가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 자식 주는 건데.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억 2천만 원을 증여하시면 증여세가 약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9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게요. 수중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민수요. 제 작은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옥순.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도장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빨간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도장으로 평생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집을 살 때, 가게를 낼 때,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중요한 순간에 이 도장을 찍습니다. 인주를 묻혀 서류에 꾹 눌렀습니다. 탁!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서류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제 됐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리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증여 통지서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발송됩니다. 관련 당사자, 큰아들 민호에게도 통지가 갈 겁니다. 형제간 증여는 다른 형제에게도 통보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땅 문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시골 땅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땅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이 땅이 현재 시세로 약 3억 정도 하는데요. 역시 증여세가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수중자 성함은요? 이민수입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인감 날인해 주세요. 또 한 번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두 번째 도장 자국이 찍혔습니다. 이것도 일주일 정도면 등기 이전이 완료됩니다. 통지서는 발송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 도장 케이스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재산 제대로 쓸 사람한테 줬어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민호한테 주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민수가 더 효자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퇴근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볼일 좀 보고 왔어. 무슨 일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민수에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다 처리되고 통지서가 나간 다음에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민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5번 더 왔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형한테서 연락 왔죠? 받지 않으실 거예요? 아직은. 형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 보고 싶대. 그럼 만나보시지 그래요.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엄마 한 번만 만나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증여 완료 통지서였습니다. 이민수 귀하 김옥순으로부터 금 5억 2천만 원을 증여받으셨음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이민수 귀하 토지의 소유권이 귀하 명의로 이전 완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민수와 수진에게 우편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희 줬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랑 땅. 엄마, 이게 무슨...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5억이요? 땅도요? 이게 대체...
엄마가 원래 형한테 주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 너희한테 줘야 맞는 것 같더라.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했다고. 너희는 엄마한테 진심이었잖아. 그걸로 충분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 아들이 엄마한테 무릎 꿇는 게 어디 있니?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한 통, 두 통, 세 통, 10통이 넘게 쌓였습니다. 문자도 폭탄처럼 날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통지서 왔는데 동생한테 증여했다고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엄마.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알았나 봅니다. 형제간 증여는 다른 형제에게도 통지되니까요. 민호도 통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수증자 이민수. 그 글자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서 엄청 연락 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형이 올 것 같은데요. 오면 오는 거지. 뭐?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을 보니 큰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지혜도 보였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려고 하자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엄마가 나갈게. 엄마, 괜찮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며느리 지혜도 있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지 마. 여기서 얘기해.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안에서 얘기해요. 안 돼. 여기서 할 말 있으면 해.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어머님, 5억이요, 5억. 그걸 시동생한테 다 주셨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돈 내가 주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민호 오빠가 장남인데 당연히 장남한테 주셔야죠. 누가 그래? 장남한테 줘야 한다는 법 어디 있어?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지혜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3년 동안 모셨잖아요. 3년 동안 모셨다고? 너희가 엄마를 모셨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나한테 뭘 했는데? 하녀처럼 부리고 부엌에서 밥 먹게 하고 친척들 앞에서 창피 주고 그게 모시는 거야?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와서 인정해? 늦었어. 어머님, 지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쿵 하고 무릎을 찌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증여 취소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그런다고 마음 안 바뀌어. 어머님, 제발요. 우리 빚도 있고 애 학원비도 내야 하고 그 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어머님이 시어머니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너희한테 뭘 당연하게 해줘야 해? 3년 동안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엄마가 너희한테 돈까지 줘야 당연한 거야? 어머님, 너희는 엄마가 돈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 그동안 엄마를 가난한 시어머니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잖아. 그러다가 돈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무릎 꿇는 거지. 지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지혜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 나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지혜가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3년이 기회였어. 근데 너는 그 기회를 차버렸잖아. 어머님, 지혜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이야. 증여는 완료됐어. 법적으로 끝났다고요?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잖아요. 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민호가 놀라 지혜를 보았습니다. 어머님한테 증여 무효 소송 걸 거예요.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돼요. 지혜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제가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요. 70세 노인이 멀쩡하게 5억을 둘째한테 준다는 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동생 부부가 어머님을 회유했거나 협박했을 거예요. 지혜가 민수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수, 말 조심하세요. 조심? 오빠가 어머님 모시는 척하면서 돈 노린 거 뻔하잖아요. 지혜야, 그만해. 민호가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가난한 주제에 갑자기 어머님 모신다고 나서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입 닥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돈 바라고 엄마 모셨어? 형수야말로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뭘 해줬냐고?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먹여주고 재워준 게 자랑이야? 엄마를 부엌에서 밥 먹게 하고 친구들 오면 방에 숨게 하고 명절날 차례상에도 못 앉게 한 게 뭐신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그게 사실이야? 그게... 지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을 차례상에도 못 앉게 했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자리가 좁아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명절날 내가 형님네 집 앞까지 갔었어요. 어머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근데 창문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이 부엌에서 혼자 남은 음식 드시는 거.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요? 민호가 휘청거렸습니다. 민수야. 그게... 형수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형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겠죠. 형수 눈치 보느라.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르게 해요. 어머님, 시동생 부부랑 계약서 쓰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 증여한 거라고요. 만약 제대로 안 모시면 증여 취소할 수 있게요. 지혜야,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만해요? 우리 권리 찾는 건데. 권리? 무슨 권리? 우리가 장남 집안이잖아요. 당연히 많이 받아야죠. 그 순간 민호가 지혜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가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어머니야? 당연히. 둘 다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 다라고? 그래요. 어머님도 모시고 돈도 받아야죠. 그게 뭐가 이상해요? 당신, 진짜.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돌아오시면 정말 잘 모실게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모든 실수 다 사과할게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그럼 최소한 반반씩이라도 나눠주세요. 우리도 장남인데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 너희한테 줄 이유가 없으니까. 어머님, 지혜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장남 집 무시하고 둘째한테만 재산 준다고. 그래, 말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말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같이 말하고.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내가 증거도 많아. 너한테서 받은 문자 메시지들 다 저장해뒀어. 지혜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그래. 어머님은 부엌에서 드세요. 남은 음식 데워 먹어. 이런 문자들 다 있어.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설마 그런 문자를 어머님한테 보냈어? 그건, 대답해봐. 민호가 처음으로 지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설거지를 안 하셔서 그냥 부탁하는 의미로. 부탁? 그게 부탁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는 어머님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돈으로 봤어요. 언젠가 죽으면 재산 받을 수 있는 ATM으로 본 거예요. 지혜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랬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어머님 모시면서 돈 노린 거잖아요. 형수, 말 조심하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 말 예쁘게 하네. 결국 돈 받았잖아. 엄마가 주셔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거짓말. 지혜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자. 우리 가자. 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왜 포기해요? 우리 권리 찾아야 한다고요. 무슨 권리?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민호가 지혜를 봤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뭘 해드렸는데 권리를 주장해? 3년 동안 상처만 드렸는데? 그래도 가자.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마. 민호가 지혜를 끌었습니다. 지혜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동생 부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지혜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어머님 편을 제대로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나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게 아니라 놀라웠습니다. 지혜의 본 모습을 본 겁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추한 모습을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박지의 어머니인데요. 지혜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시작되는군요. 어머님, 저 박지의 어머니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지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3년 동안 모셨잖아요. 모셨다고요? 어떻게 모셨는지 지혜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 지혜가 서러워서 울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장남 무시하고 둘째한테만 재산 준다고. 그건 제 마음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없긴요. 우리 사돈 어른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돈 어른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셔도 제 편을 드셨을 거예요. 어머님,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지혜 친정에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지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증여만 취소해 주시면 우리가 어머님 평생 모실게요.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큰아들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혜와 지혜 친정에서만 계속 연락이 왔을 뿐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서는 연락 없어요? 응, 없어. 형이 괜찮을까요? 괜찮겠지. 어른인데. 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혜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혜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주름진 셔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우왕좌왕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들어와.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호. 민수와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형님, 민수야. 민호가 동생을 봤습니다. 앉아라. 제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호가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혜 없이 혼자 지내면서요. 혼자? 네. 지혜랑 별거 중입니다.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지혜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그렇게 했냐고, 부엌에서 혼자 밥 먹게 했냐고, 명절날 차례상에도 못 앉게 했냐고.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혜는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개소리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시어머니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뭘 한 거지? 내가 이 여자랑 살면서 엄마한테 뭘 한 거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내 눈치 보느라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민호야. 아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혜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뭐? 민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당연히 반대했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증여 무효 소송 걸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치매 진단서를 받게 만들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산다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형? 민수가 형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엔 제가 놀랐습니다. 왜 회사까지? 엄마,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는 지혜가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지혜의 인맥, 지혜의 연줄로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한심해서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월세방 하나 얻어서 혼자 살고요. 형,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 민호가 동생을 봤습니다. 민수야, 형이 미안하다. 형님, 평생 너한테 형답게 못했어. 엄마가 너한테만 투자 못한다고 내심 우월감 느끼기도 했고, 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잘 사는 건 너더라.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건 너였어.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형다운 형이 되마. 동생 옆에서 힘이 되는 형이 될게. 민호가 동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고개 드세요.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재산은 돌려달라는 말 안 합니다. 민수한테 주신 게 맞습니다. 민호야,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렸을 때, 그때 용서해 주세요. 민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알아요. 그 실망을 씻어내고 싶습니다. 그래, 엄마가 볼게. 내가 정말 달라지는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혜입니다. 받아.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는데 당신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래, 제출했어. 무슨 증거를 제출한 거야? 내가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거, 어머니 연금 가로챈 거 다 제출했어.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야. 그거 제출하면 나 범죄자 돼.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지. 이민호.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취소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뭘 어떻게 하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라도 더 받으려고?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위자료는 내가 나한테 줘야 할걸. 이 자식이. 자식 맞아. 나 내 자식이었어. 3년 동안 내 꼭두각시였으니까. 근데 이제 끊을래. 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지혜가 정말 엄마 명의로 대출받았어? 네. 엄마 모르게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2천만 원 대출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샀더라고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연금도 3년 동안 가로챘습니다. 엄마 통장을 지혜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자기 친정에 보냈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네. 증거 다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전부요.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혜가 친정 엄마한테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100만 원 보냈어. 시어머니 연금에서 빼면 모를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쁜.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봐서. 너 잘못 아니야. 지혜가 나쁜 거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당할 겁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집행유예는 면하기 힘들 거래요. 그럼 전과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혼도 지혜 귀책 사유로 처리될 겁니다. 위자료는 지혜가 저한테 줘야 하고요.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직장도 잘렸습니다.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지혜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고요.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돈을 탐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자업자득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는 이만 갈게요. 오늘은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야. 제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잘 먹고 다니니? 네, 걱정 마세요. 편의점 알바비로 밥 제대로 먹겠니? 괜찮아요, 엄마. 다음에 올 때 반찬 싸줄게. 꼭 와. 민호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엄마. 꼭 올게요. 민호가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민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이제는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님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되나 봐.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용서해 주실 거죠? 글쎄, 더 지켜봐야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아들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창밖으로 민호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 아들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혜의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지혜는 횡령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겁니다. 친구들도 직장도 남편도 모두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친정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지혜도 불쌍한 사람이었을까? 돈에 대한 집착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민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6개월 동안 성실하게 하더니 얼마 전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떡볶이 만들어요. 엄마 레시피로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해주던 떡볶이를 좋아하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되니? 네, 동네 학생들이 많이 와요. 싸고 맛있다고요. 민호의 얼굴에는 예전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활기가 돌았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과장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엄마, 이분은 최은영 씨예요. 제 분식집 옆에서 세탁소를 하시는데 저랑 사귀고 있습니다. 저는 은영 씨를 찬찬히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맑은 눈빛.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은영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이혼한 몸이고 중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민호 씨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은영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저도 그랬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엄마, 은영 씨는 지혜랑 완전히 달라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진심이에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응원할게. 그날 이후로 민호는 더욱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분식집 장사도 열심히 하고 은영 씨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제 7번째 생일입니다. 민수네 집 거실에 두 아들이 모였습니다. 민호와 은영 씨, 은영 씨의 딸 지은이, 민수와 수진, 그리고 저. 식탁에는 수진과 은영 씨가 함께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전, 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은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은이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란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닮아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이 사람아. 아니요, 엄마. 오늘은 제대로 절 올리고 싶어요. 민호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일어나라.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야, 너도 와. 민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제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참 복이 많네. 아들 둘이나 있으니.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복이에요. 엄마 같은 분을 모시고 사니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아들 둘을 한꺼번에 안아보는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호가 제 옆자리에 민수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은영 씨와 수진이 음식을 덜어줬습니다. 지은이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의 분식집 이야기, 민수의 철물점 이야기, 지은이의 학교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돈이 많고 집이 넓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함께 웃는 것이 행복인 거구나.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작지만 예쁜 케이크였습니다. 초 71개를 꽂을 수는 없으니 숫자 모양 초 7과 2를 꽂았습니다. 엄마, 소원 빌고 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호 하고 초를 불었습니다. 와!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제안이 있는데요. 뭔데? 엄마, 한 달은 저희 집에서 한 달은 민수네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내가? 네. 제가 살 곳은 작지만 엄마 모실 방 하나는 있어요. 그리고 은영 씨도 좋다고 했어요. 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모시고 싶어요. 함께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좋겠어요. 형이 저한테 계속 말했어요. 엄마를 제대로 모시고 싶다고.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정말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시작할까요? 그래, 좋아.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쥐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너의 진심은 이제 믿을 수 있겠구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제 손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도 와.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너는 엄마가 형한테만 투자할 때 섭섭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아니요,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아니야, 섭섭했을 거야. 근데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진심으로 모셔줬어. 고맙다, 아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두 아들을 양쪽으로 안았습니다. 하나는 돌아온 아들, 하나는 변함없던 아들. 둘 다 제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엄마는 복이 많아. 아들 둘이 이렇게 착하니. 세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와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봄 석양이었습니다. 벚꽃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71년 인생.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만나 사랑했고 두 아들을 낳아 키웠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남편을 잃었고 배신당했고 다시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계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 손녀와 함께하는 이 따뜻한 봄. 뒤에서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뭘 보세요? 응, 석양을 보고 있어. 예쁘죠? 그래, 참 예쁘다.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추우시겠다. 안으로 들어가요. 아니야, 조금만 더 볼게. 세 사람이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는 엄마와 두 아들. 엄마,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 지금 아주 행복해. 저희도요,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비쳐 벽에 드리웠습니다. 엄마와 두 아들의 그림자. 예전에는 떨어져 있던 그림자들이 이제는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은영 씨와 수진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차 드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따뜻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진심 없는 가족과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좁은 집에서도 가난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70평생을 살아보니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이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도 저 벚꽃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진심을 나누며 따뜻하게. 엄마, 이제 들어가요. 차 식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위에 모인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은영 씨, 지은이, 민수, 수진. 모두 제 가족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겁니다. 이 짧은 순간, 이 따뜻한 시간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계절. 이렇게 빛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